서울시에서 오신 도시계획과 이원희 과장님.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세 분이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근무 마치고 저희들은 경성유학 갔다 왔다고 하거든요. 네. 지역경제과 라태성 과장님, 독산이동 이정미 동장님, 독산사동 소공호섭 이것은 인사는 마치고요. 2018년 1월 열린회의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은례를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구청장님께 인사. 바로 표창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시설 사무관 김형석.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부상은 배지와 손목시계입니다. 모범공무원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업주사 서기종. 귀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2017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부상은 매달과 3년간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입니다. 모범공무원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행정주사 강동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표창장 금천구 여성보육과 주무관 이진아.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금천구 홍보마케팅과 주무관 김은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표창장 금천구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이도한. 위 공무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수상자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를 공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과장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주민관람 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기간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이며 종목은 알파이스키 및
하키 등 15종목이고 패럴림픽 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이며 종목은 컬링 등 6종목입니다. 우리고 주민 관람 계획은 총 대상 인원 960명이며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으로 부서별, 단체별 추천받아 1차 명단을 확정하였고 일반 주민 대상으로 희망자 모집하여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은 입장권, 교통편, 식사 등 소요되는 예산은 9,700여만 원입니다. 경기 관람 일정은 2월 9일 금요일 컬링 예선전을 포함해서 총 7회이며 상세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입니다. 현지 경기장 주변 일대를 전면 교통통제를 하고 그 인솔 자체 방법을 셔틀버스 운행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관람하시는 노인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의 어떤 이동 편의가 어려운 점이 예상되는 바 해당 부서나 단체 인솔 책임자들께서는 교통 안전에 좀 각별히 주의해서 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이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 개선하는 예방활동으로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추진합니다. 진단 주체는 시설관리부서인 복지정책과 등 22개 부서입니다. 진단 체계는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3개 반으로 추진 운영됩니다. 진단 대상은 2017년 기준 1688개소로 시설물, 건축물, 해빙기 시설, 위험시설물 등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동아연립 담장이 전도 위험이 있어가지고 철거한 조치 등 64건이 있습니다. 진단 방법입니다. 위험시설, 사각지대, 기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 합동 점검을 하고 위험시설 등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인 일반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입니다. 행정안전부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전문성을 갖춘 국민안전 현장감찰단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각지대인 지진 실내 구호소, 집단급식소, 식품제조 가공업체 등에 대해서 신규로 시설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홍보 계획입니다. 현수막과 포스터, 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전광판, 구 홈페이지, 공동주택 등 자체 방송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2월 5일 월요일 10시 30분 가산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과 안전감시단, 자율방재단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 예방과 대처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경찰서에서는 생활안전, 범죄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안전과에서는 안전 앱과 신고, 안전신고 사용 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작년 12월 21일 날에는 제천 화재가 있었고 금년 1월 26일인가요? 26일에는 밀양 화재가 있었는데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이만큼 그 시설 부서에서는 각별히 좀 세심하게 진단을 해주시고요. 여타 부서에서는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옥집 과장입니다. 봄철 산불 방지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09시부터 21시까지고 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운영 시간 종료 후에는 당직실에 비상연락망을 배치하여 상황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근무조는 4개조로 편성하여 1일 3명씩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합니다. 주요 임무는 산불 발생 시 현장 진화 체계 및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초동 진화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세부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구 산림 면적은 294헥타이고 주요 등산로는 서울 둘레길 등 21개소 31.4km입니다. 진화대 편성은 구계 조직 44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초기 진화 인력은 지상 진화대가 1개조 74명이고 보조 진화대가 7개조 300명, 주민 보조 진화대가 1개조 7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화 장비는 차량 2대 등 진화 도구 309점이 있고 산불 진화 장비 보관함이 13개소가 있습니다. 또 산불 조심 기간 동안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운영합니다. 인원은 기간제 근로자 3명이고 주요 임무는 산불 예방 및 산불 진화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홍보 마케팅과에서는 지역신문 매체 및 소식지에 홍보하여 산림 내에서 치사나 흡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에서 2018년도 뉴딜 일자리 사업 선정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딜 일자리라는 뜻은 생계 지원과 함께 참여 기간 동안 일 경험 제공과 직무 능력 배양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연계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으로는 최대 23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서울 시민이면 되고요. 임금은 생활임금으로 만근시 199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시비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은 구 자체 사업 14개 사업과 서울시 10개 사업을 총 24개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인원은 95명, 예산은 13억 7,800만 원입니다. 구 자체 사업으로는 작년에는 2개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14개 사업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부구청장 보고회를 통해서 50개 사업을 발굴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려 8억 1천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1월 달에 계획 수립을 하고 모집을 하게 됩니다. 사업 개시는 2월 달부터입니다. 그리고 협조사항으로는 채용 시 공정성을 확보해 주시고 근무 실태 준수와 인건비 지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심리상담 마음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심리상담 마음쉼입니다. 2018년 1월 2일부터 개소 준비를 하여서 1월 22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월 29일 어제 오후 4시 30분에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세운병원 별관 2층이고 내부 구조는 상담실 셋, 교육실 하나, 사무실 하나, 대기실 하나, 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총 11명이며 상담실 운영 관리하는 직원 1명과 상담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는 1인당 일일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오전 3명, 오후 3명씩 근무를 합니다. 업무 내용은 내방자 심리상담, 찾아가는 심리상담, 마을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을 개소하게 된 동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우울, 스트레스 등 마음 건강이 취약한 주민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자살고위험군 주민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상담 사업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금천심리상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통합하여 상담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세운병원에서 위탁하면서 세운병원에서 장소를 제공하여서 상담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재미있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예정이고,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정신적인 문제로 직결시키는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완화시키고, 마음이 힘들면 누구나 상담실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서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금천구 어울림복지센터 건립 설계 공모 발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시흥 1동 113번지 142회 빌지로 현재 지금 신축되고 있는 금천경찰서 건널목 지나 베를린 아파트 베르빌 아파트 초입에 가설 펜스가 쳐져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연면적이 2,400제곱미터 정도이고 건물의 용도는 노유자 시설입니다. 2020년 5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억 1,300만 원이고 설계 공모는 일반 공개 공모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선작을 선정하고 설계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1월 추진 실적으로는 서울시 기술심사 담당관과 구 감사 담당관의 용역 발주 심의 및 계약 심사 의뢰를 하였고 2월 1일 설계 공모 공고를 한 후에 응모 신청서 등록과 질의 접수 및 회신을 거쳐 작품 제출을 받아 4월 25일 작품 심사 및 당선작을 발표하게 됩니다. 4월 중에는 설계 용역을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관련 운영자 선정 시기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공건축물이 대부분 공사 준공 시기에 임박해서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 중에 실구획 변경 등의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영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계획과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이후에 공사 진행 중에 공간 구성 등 설계 내용이 운영 방향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공사 중에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100% 다 수용을 못하고 제한적으로 설계 변경만 반영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례가 발생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청 내용을 중간에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이런 이제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증가되게 되는 이런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사업계획 초기에 운영자를 선정해서 아예 그 설계 단계부터 참여시켜서 공간별 요구사항을 설계 공모 및 설계 지침으로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물의 운영에 맞는 공간 구성 계획을 내시로 함으로써 설계 및 공사의 품질 향상이 기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주관 부서에서는 앞으로 초기부터 운영자를 선정해서 계획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예 발주 이전에 계획 수립 단계에서 운영자를 선정해서 어느 정도 공간, 아니 꼭 이 건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앞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초기 계획 단계부터 좀 함께 가자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선정을 해주시면 좋죠.
저희가 설계자 공모하기 이전에 공모되면 곧바로 함께 공간 구성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입니다.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제 10월 달에 19년 10월 달에 그 이탁 선정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이제 이탁 법인을 미리 선정해서 같이 검토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도 맞고 다 좋은데 이게 2년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잘 판단이 안 돼서 그래서 실제로 그게 가능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수요자 욕구나 수요자 그걸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설계 과정에 반영하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자가 결정이 되지 않아도 그 수요자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보는 건 필요한 것 같고요. 할 수 있으면 위탁자를 미리 선정하는 건 그러면 뭐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또 사회복지과하고 앞으로 해당되는 부서들하고 우리 공공건축 팀하고 좀 사전에 잘 조율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예. 청소행정과에서 2018년 설날 연휴 쓰레기 관리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설날 연휴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 쓰레기를 적게 수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2018년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8일간입니다. 설 연휴 이전에 나온 쓰레기는 연휴 이전에 전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맞이 특별 대청소를 동별 여건에 따라 기간 중 자율 실시하여 골목 청소 및 무단 쓰레기를 수거하고 연휴 기간 중에 쓰레기 중점 수거 특별 기동대를 운영하여 가루변 쓰레기 수거 및 각종 민원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매립지 휴무일은 2월 15일, 16일 2일간입니다. 설 연휴 청소 상황실을 운영하여 청소 민원사항에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대행업체 휴무 및 쓰레기 미수거에 따른 홍보입니다. 쓰레기 미수거 기간은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3일간입니다. 현수막 개천 및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음식점, 협회 및 대형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의 공문 시행 등 홍보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안내문 부착 등 방송을 실시하고 금천구 SNS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 밀린 쓰레기는 2월 20일까지 일제히 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자체 계획을 세워 설날 맞이 특별 대청소 및 설 뒷마무리 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고 홍보 마케팅과와 동주민센터에서는 연휴 기간 매립지 휴무에 따른 쓰레기 배출 억제를 위한 주민 홍보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2월에 추진할 주요 업무 및 행사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밖에 추가로 공유할 업무나 행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스마트 도시에 대하여 지역혁신과 강진성 주무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역혁신과로 발령이 나서 스마트 도시 업무를 맡게 된 지역혁신과 스마트 도시팀 강진성이라고 합니다. 오자마자 갑자기 1월에 발표가 하게 돼서 좀 떨리는데요. 오늘이 안 오길 바랬는데 결국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네요. 오늘은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스마트 도시가 뭔지 개념에 대해서랑 그리고 스마트 도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내 스마트 도시 현황을 보면서 경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해 스마트 도시 거의 처음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마트 도시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도시에 대한 개념인데요. 사실 스마트 도시가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가 돼서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그 사회 여건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은 맨 위에 이것.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를 꾸미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이란 영어로 ICT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CT라고 하는데요. 정보를 주고받고 주고받은 정보를 활용하고 분석하고 보존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존하게 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통칭해서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가 자주 쓰는 대표적으로 인터넷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념만 봐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는 유로, 인도, 세계은행에서 정의한 스마트 도시인데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스마트란 말을 너무나 많이 쓰게 됐습니다. 스마트 TV, 스마트 에어컨, 스마트 홈, 스마트 도시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에 원조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사실 스마트 도시의 목적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은 예전에는 휴대폰 따로, 전화하기 위해서 휴대폰 따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 mp3 따로, 플레이어 따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 따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기 따로, 메모를 하기 위해서 메모장과 펜을 따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은 그 모든 기능을 하나의 폰 안에 넣어가지고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계인데요. 스마트 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더 편안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면 물론 행정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스마트폰을 더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애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카톡이나 밴드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한 55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엄청 많죠. 우리가 카톡이나 구글 정도만 쓰고 있지만 550만 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잠깐 여기서 설문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자기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카톡이나 밴드를 제외하고 일상적으로 1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쓰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잠깐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있으신가요? 혹시 청장님도 아니세요? 스마트 도시의 길이 멀고 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우뚝부뚝 들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앱은 사실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자체의 CPU, GPU 기능을 극대화시켜서 활용하는 앱, 계산기나 사진을 보정하는 앱이 있고, 그리고 인터넷망을 활용해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고 그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유튜브나 인터넷 브라우저 같은 앱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끼리, 통신기기 스마트폰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카카오톡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새 조금 몇 년 전부터 뜨기 시작한 새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카메라를 식당 같은 데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볼 수 있게 하는 앱인데요. 지금 뭐 식당 사장이 다른 데 가서 식당에 손님이 얼마나 있나, 그리고 요새 동물병원 같은 데 동물이 입원하게 되면 그 동물 상태 상태가 어떤지를 스마트폰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게 도와주는 앱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파트나 집에 가전기기를 스마트폰 하나로 작동시키고 끄고, 요즘같이 크게 추운 날에는 집에 들어가 10분 전에 보일러를 미리 켜놓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거를 아시다시피 카메라는 통신 기능이 없어요, 원래는. 그리고 여기 스위치도 사실 통신 기능이 다 없습니다, 원래는. 이런 사물에 통신 기능을 넣은 것들을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IoT, 인터넷 오브 띵스인데요.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어린이 토각 안전 서비스라고 해서 어린이가 태그를 갖고 있으면 차에 탔다고 어머니한테 가고, 차에 내리면은 또 차에서 내렸다고 가고, 그 차가 몇 킬로의 속도로 가고 있는지까지 실시간으로 부모님께 전송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쓰는 티맵인데요. 티맵이라고 해서 내비게이션인데, 우리가 차량에 달린 내비게이션은 언제 몇 시에 뭘 찍어도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체크를 해서 그 몇 년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지금의 교통 상황이면 어디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겠구나 라는 거를 바로바로 알려주는 그 일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내비게이션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 하나하나 보면, 이걸 도시에 활용을 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는 우리가 뭐 달에 하루에 한 번, 며칠에 한 번 정도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케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약간 변형만 시키면 24시간 동안 사회적 약자를 케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됩니다. 실제로 나온 제품 중에는 할머니께 팔찌 형태로 제공을 해서 팔찌를 차고 있으면 맥박이 얼마나 뛰고 있나, 혹시 이상이 있나 없나를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케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홈은 지금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모든 스위치를 켜고 켜고로 스마트폰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안의 전력 관리 시스템 역시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안 넘어가는데요. 컴퓨터가 먹통이 됐네요. 그리고 이거는 어린이 안전 시스템인데, 이런 건 사실 여성 안전이나 그리고 장애인 안전 등에 활용을 하면 충분 스마트 안전 시스템이 구축될 수가 있고요. 이 티맵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은 사실 크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마트한 신호체계 시스템도 구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도시에 적용을 해서 그 도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좀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스마트 도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스마트 도시는 일정한 모델이 없습니다. 이것이 스마트 도시다, 이거대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 형태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금천구만 봐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게 주차, 쓰레기, 조명 문제, 또 어두운 골목길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스마트 기술을 우리는 도입을 해야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사실 많지 않으니까 편의성을
편의성을 집중하게 만든 스마트 도시 기술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그 삶이랑 직장이랑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한 농사, 스마트 농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더 농사를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스마트 도시는 사실 일정한 모델이 없고 다양한 스마트 도시 모델 중에 우리에 맞는 스마트 도시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한 가능성인데 아까 앱이 550만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처럼 기술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들을 찾아내서 우리에 맞게 변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인데요. 이렇게 스마트 기술 역시 이용하는 사람 역시 사람이고 우리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만의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스마트 케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손목에 차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팔에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벗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기술이 될 수가 있어요. 그처럼 그 사람에 맞는 스마트 기술 찾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에 맞는 스마트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팀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자꾸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하니까 당장 뭔가가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도시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갈아엎는 거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롯데캐슬만 해도 이거 들어오는데 몇십 년이 걸렸던 것처럼 도시를 다시 스마트 도시로 갈아엎는 건 힘든 일이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도시와 마을에 스마트 기술을 하나 도입을 해서 스마트 도시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하다 보면 잘못된 기술을 도입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일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처럼 우리는 우리에 맞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족을 하나 더 묻히자면 아까 말했 스마트 도시는 정보통신 기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이세돌과 대국을 했던 알파고의 대리인 아저왕인데요.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기엔 조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인류에는 두 번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이 있었는데요. 농업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신분이 분화가 되고 정착생활하면서 신분이 분화가 되고 왕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노동자 계층은 왕에게 노동을 바치는 시대가 열렸었고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이 왕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우리 노동자 계층은 노동을 교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지막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노동의 해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노동의 해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노동의 힘을 빼앗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향후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약간 사족이었고요. 국내 스마트 시티 현황입니다. 이건 인천자유구역청이라고 해서 송도 중심으로 해서 새로 신도시를 구축한 곳인데 이처럼 CCTV망을 이용해서 교통, 방범, 시설관리, 방제, 환경까지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오산시청도 마찬가지고요. CCTV망을 이용해서 좀 더 고도화된 CCTV를 이용해서 도시 관리하는 그런 스마트 도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IoT하고 조금 좀 다른 점이 많을 텐데요. 사실 두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이처럼 기존에 있는 CCTV망을 이용해서 도시 관리를 위주로 하는 스마트 도시 현황, 그리고 아까 말한 사물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개별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IoT를 활용한 스마트 도시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 다 시범 사업 위주로 하나씩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이미 구축된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CCTV를 고도화시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한 IoT 같은 경우는 통신망 구축이 사실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통신망을 깔아서 그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너무나 돈도 많이 들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아직은 있습니다. 2018 우리 금천구가 해야 될 그 추진 방향은 세 가지인데요.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사업 발굴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량 강화 측면인데요. 이거는 주민 대상으로 주민이 스마트한 기술을 좀 더 체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VR,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지금 현재는 훈련 위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모의 훈련을 이걸 통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고요. 이건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의료기기 쪽에서 점점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교육인데 어린이나 일반적인 사람들도 과학적인 생각을 갖게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학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당장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다는 뜻보다는 새로운 스마트한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그 저항감을 줄인다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스마트인데요. 사실 스마트 도시팀이 1월 1일에 생겼는데 팀장 한 명에 팀원은 저 하나예요. 사실 팀원 한 명 왔는데 조금 스마트한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딱 봐도 산적두목 얼굴이 이게 무슨 스마트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를 도와줄 스마트 연구팀을 1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저를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고 스마트라는 게 다양한 분야에서 하게 돼요. 복지 분야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발굴하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업무가 돼요. 그거 관리하는 게. 그래서 복지하는 파트에서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 기술이 활용하면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해주고 계속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 안전까지도 그냥 저희가 던져주게 되면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업무가 돼버리는데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이 이 시스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변형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각 개별 사업별로 그런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팀을 구성하게 된 거고요. 마찬가지 스마트 도시 선진도시 벤치마킹인데 사실 선진도시라고 해서 몇 번 가봤는데 크게 볼 건 없었는데 그래도 성공 사례도 볼 수가 있지만 실패 사례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도시를 보면서 지금 현재 스마트 도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성공했고 어떤 점에서 실패했는지를 배울 수 있게 스마트 도시 벤치마킹을 실시할 거고요. 2월에서 3월에 스마트 도시 관련 강의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니면 내일 공문이 나갈 건데요. 스마트 도시 조성 아이디어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뒤에 나올 건 2월, 3월에 스마트 도시 관련 사물 인터넷 실증 지역 공모 사업을 하게 돼요. 그 공모 사업에 들어갈 아이디어를 여러분께 받고자 합니다. ICT 기술을 활용해서, IoT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요. 과장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반 조성 분야인데요. 지금 오늘부터 공고가 나갈 건데 스마트 도시 전문가를 다급으로 한 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행정 업무 했었기 때문에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할 거고요. 혹시 주변에 추천하실 분이 있거나 홍보하실 데가 있으면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 금천 용역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 맞는 스마트 도시를
발굴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함께 용역을 맡겨서 우리 금천구만의 스마트 도시 모델을 찾는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사업 발굴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2월이나 3월에 서울시 사물인터넷 실증 지역 공모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일정 지역에 통신망을 깔아서 그 스마트한 서비스, 아까 말한 스마트 케어라든지 스마트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정한 지역에 시범 사업 형식으로 하게 될 건데요. 거기에 맞는 아까 말했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될 건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속해서 연구팀과 함께 우리 스마트 도시에 맞는, 우리 금천구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사실 스마트 도시가 사실 되게 높은 벽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사실 쉽게 갈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도시를 하나를 스마트 도시 기술을 통해서 도시 하나를 바꿔나가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 높은 산을 여러분과 같이 올라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잘못 오르게 되면 이 산이 아닌가 하고 다시 내려와야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께 많은 협조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들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사실은 다 이제 항상 그렇긴 했습니다만 기존의 관원과 기존의 지식과 기존의 우리 일하는 방식과 스타일로 잘 안 되는, 물론 이렇게 살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공공 서비스나 이런 게 좀 더 효율적이고 또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용어도 어렵고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거 맨날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막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좀 도전적으로 임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중앙정부는 이 스마트 시티를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어서 사실은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부산의 에코델타 시티라고 하는 신도시하고 세종시의 신도시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긴 한데 대체로 외국에 나가보면 특히 유럽 국가나 이런 데를 가보면 스마트 도시 구경하러 갔다 그러면 뭐하러 오냐고 그럽니다. 딴 나라에서. 한국에 가서 저 청라지구 보고 송도 신도시 보면 되지 뭐하러 오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쪽 연구자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다 이 인천의 신도시를 와서 보고 가고 감동받았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제 이미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좀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금천구처럼 저층주거지는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저층주거지에서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외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의 문제를 푸는 것 대체로 이렇게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에 의존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잘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풀기 위해서 ICT 기술이나 뭐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관심 갖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처럼 이렇게 첨단 미래도시 뭐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전근대적인 안전에 관해서 얘기하려니까 좀 쑥스럽긴 합니다. 스마트 도시는 사실은 방제나 이런 것이 거의 완벽하게 기술에 의해서 제어되는 상태를 뜻하는데 대한민국의 안전은 정말 후진적인 수준입니다. 아까 화재를 얘기하셨는데 제천 화재에 이어서 밀양 화재까지 그리고 한 번의 화재가 이게 대형 화재로 이렇게 옮겨가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사고들이 연이어서 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여관 방화로 5명이 사망하기도 하고 또 어제 그제는 서대문구, 은평구 이런 데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3명이 사망하고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화재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국가 안전대진단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년에도 했어요. 그죠? 과장님 작년에도 했죠. 근데 국가안전대진단이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라고 하는 게 일부 언론의 지적이기도 하고 저도 그런 느낌을 좀 가져요. 굉장히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지금 이게 국가안전대진단을 22개 부서가 지금 관내에서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계획도 짜고 있긴 합니다만 일반 시설, 위험 시설, 뭐 사각지대, 기타 위험물 시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부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푸는 방식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현장 점검해라. 그리고 현장 점검에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현장 점검했을 때 상황과 그리고 개선 대책들을 반드시 보고에 남겨라.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 점검하죠? 어떻게 하나요? 나가서? 지금 그냥 현장 점검 위주로 하고 있고요. 현장 점검 나가서 뭘 봐요? 이제 뭐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 대피 시설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런 화재 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잘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소방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지금 여성보육과 직원들이 나가면 그걸 다 아나요? 가서 뭘 점검해야 되고 이게 정말 안전한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나요? 뭐 전문적인 이제 저기는 없지만은 네. 필요한 경우는 이제 소방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근데 얼마나 가요 소방서랑 같이? 작년에 갔었어요 안전대진단 할 때? 작년에는 이제 그 저기는 없었고요. 예. 이제 저희들이 일단 나가서 보고 이런 부분은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은 이제 소방서에 의뢰를 점검 리스트는 갖고 있나요 체크리스트? 예, 체크리스트는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누가 점검해서 만들어주나요? 시에서 이제 내려오는 경우. 시에서 내려오나요? 예. 우리 구에서는 누가 이걸 총괄하나요? 그러면 각 시설별 체크리스트는? 도시안전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도시안전과에서 각 22개 부서의 체크리스트는 다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나요? 예, 예. 부족하진 않나요? 그거 갖고? 그 소방하고는 협의가 된 건가요? 예, 소방하고도 협의가 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끝난 있습니다. 건가요? 예. 한번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시고요. 사실 이게 사고가 이제 헬스클럽하고 목욕탕 있는 데서 한 번 났고 근데 거기서 3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기는 건 참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는 정말 사고가 날 위험성이 가장 높은데도 안 나는 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더 불안한 거죠. 어딘가요? 고시원입니다. 고시원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취약지대일 수 있는데, 그리고 사고가 나면 속수무책이에요, 사실은. 지금 관내 고시원은 몇 개쯤 되나요? 고시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고시원은 구청에서 따로 관할하지는 않고요. 관할하지 않나요? 누가 관할하나요, 그러면? 소방서에 소방 그 필증을 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업으로 네. 이제 신고를 해서 네. 그때 이제 소방 필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네. 구청에서는 따로 관리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럼 화재가 여기서 나서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우리가 관리 안 한다고 해서 넘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소방 책임이야 이렇게 넘어가나요? 뭐 엄격하게 보면 그렇게. 엄격하게 보면. 네. 대부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지자체가 관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방이 이거를 다 관장해서 얘네들이 철저하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시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네요, 우리가. 그냥 건축허가만 나가지 고시원을 누가 관리하는지가 없네요, 우리가. 그죠? 현실적으로. 요양원은 누가 관리하나요? 예. 요양원도 점검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나가나요? 네. 예. 체크리스트 가지고 직원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 쪽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화재 점검이나 소방 점검 관련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나요? 지금 도시안전과는 국가안전대진단 할 때 소방하고 같이 진단하나요? 유관기관하고 필요시에 이제 합동 점검을 하고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사전에 그 협의를 해서 네.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예. 그 구체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걱정되는 요양원, 고시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물론 다중이용 시설도 점검을 하긴 해야 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불법 개조 고시원들이에요. 그거는 우리 관리 감독하에 있는 거죠, 건축과장님. 근생시설을 네. 이게 불법 개조해서 주거시설로 사용했을 때, 네. 그 관리 감독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제 이제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예. 서울시에서 건축행정 종합 계획이 내려와서 네. 자체적으로 이제 방침을 수립하는데 예. 그 항목에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건 누가 관리하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저희가 되나요? 관리하는 대상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 규모로 보면 2,000제곱미터 이상, 예. 10,000제곱미터 미만이 이제 중형 건축물이라고 해서 관리되고요. 네. 그리고 10,000제곱미터가 넘는 걸 대형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 두 가지 대상 이외에 저희 이제 관내 일반적인 건물이 한 15,000동 정도 되는데 대형 건물과 중형 건물 포함해서 한 450동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제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슨 방법이 없나요? 그냥 실제로 네. 완전한 사각지대들인데다 네. 말이 소방서도 관리한다 그러지 뭐 소방서 인력 가지고 그걸 얘네들이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밀양병원처럼 그냥 셀프 점검해서 그냥 다 끝나버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불법으로 뭐 이걸 개조했어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지자체 책임이 다 넘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지금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일반 건물만 한 15,000동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건축안전센터가 앞으로는 이제 발족을 시키려고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은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죠? 네네, 그래서 서울시가 뭘 관리하겠어요? 1,000만 도시에서. 아니, 그러면 제가- 구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네.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시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네.
지금 이제 건축 이행 강제금이 일반 회계로 사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 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각 구별로 건축안전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건물 안전 관리나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총괄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또 뒤따르기 때문에 전문 인력들을 채용해서 네, 그걸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는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답답하긴 하네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법 개조된 시설들에 대해서 집주인들하고 연락해서, 이거를 개방해서 열어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나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어도 안전점검 때문에 한다. 안전점검 대상인 경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안전점검 대상은 누가 결정하나요? 법에 돼 있나요? 네. 뭐 재난안전관리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시설물 특별안전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대상들을 정하고 있는데 그럼 소규모 시설은 불법으로 해도 아무 대책이 없는 건가요? 실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건 납득이 안 되는데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네. 그러면 그건 뭐 소방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가요? 네. 한번 관련 법이나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걸 봐서 지금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이상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나머지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건지 그리고 그 불법으로 예상되고 화재나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한 대책을 이거를 우리가 요구하거나 강구할 수 없는 건지 그리고 모든 건물을 의무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 안 해도 된다는 건지 그거는 조금 더 엄격하게 따져보시고 그거는 어쨌든 이번 주 중에 한번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특히 뭐 법제팀이나 같이 좀 전체 점검해서 의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나머지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건지 나머지도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분명하게 조정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관련해서 어쨌든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해서 이거를 시행하시면서 그럼 지금같이 이렇게 사각지대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의 법과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럼 건축허가는 왜 내주냐 관리감독도 안 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책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다 사각지대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과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빨리 정리해서 주셔라. 지금 정부 전체가 이게 규제 완화하면서 관리 대상에서 자꾸 빼가고 있는데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안전과 환경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쪽으로 다 방향이 잡힐 겁니다. 건축업자들의 이윤이 아니라 건축업자들의 돈이 아니라 어쨌든 사람들의 생명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제를 갖고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면 고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되고요.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정확하게 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속수무책인 이런 상황을 좀 한번 바꿔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진단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진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금천구 내에서 발생하는 또는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어쨌든 불법 개조 시설들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식 좀 찾아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실효성 있게 그리고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게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여러 가지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하고 있는데 의외로 정부 보조를 최저임금 정부 보조문을 받겠다고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에.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디테일한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수요자들의 눈높이나 수요자들의 요구에 충족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걸 지원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고용보험을 다 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내수 경기가 썩 좋지 않아서 내수 경기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도 재정을 좀 조기에 집행하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해보니까 한 5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반기 재정 집행이.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재정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는 매달 재정 집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매달 점검하고 체크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방선거 일정이 2월 13일 날 예비부자 등록을 하나 보죠. 2월 13일 날 예비부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어쨌든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미, 중립의무, 선거 중립 엄정히 지켜줄 거 다시 한번 요구하고요. 특히 현역인 제가 안 나가니까 각별하게도 엄정하게 잘해주시 바랍니다. 근데 저희 직원들이 특히 이제 시간제, 계약직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 동네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로 일자리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심각하게 사실은 이런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어요. 저도 구체적인 이름까지 들어서 누구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저한테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제를 포함한 전체 공무원에게 각별하게 주지시켜 주시고 특히 그분들이 선거운동을 하시려면 사표 내고 하시는 게 맞다. 좀 더 분명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각별하게 엄격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이 2월 달에 있는데요. 어쨌든 공식기강이라고 표현하긴 합니다만 품위를 유지하도록 청렴과 품위를 유지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각별히 어려우신 분들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특히 설 명절이 되면 항상 반복돼서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독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 명절 전에 각별히 좀 관심 갖고 좀 살펴봐 주시고 특히 쓰레기 처리, 쓰레기가 수거 중단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각별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도시만 새로운 시대로 가는 거를 열어주진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도 새로운 방식의 사업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에서 가장 큰 현안 문제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거 문제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들, 신혼부부들 전체적으로 주거 문제가 사실은 서울에서의 삶을 힘겹게 만들고 있어서
주거복지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중위소득 또는 젊은 층 이런 다양한 층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도 주거복지를 살펴보면 대체로 저소득층 일부에게만 이 문제를 자꾸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주거복지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임대주택 정책도 많이 바뀌고 있고 또 금천구가 뭐 보린주택이나 이런 형태로 임대주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두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하나는 LH공사하고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현황을 파악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LH공사의 점세 임대주택이든 SH공사의 매입형 뭐 빌라 매입형 뭐 임대주택이든 전체 현황을 어쨌든 구가 좀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LH공사와 SH공사가 임대주택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녀보시면 이렇게 집단화된 뭐 우리 벽산 6단지나 2단지 아니면 분소의 13단지 그렇게 대단지화된 걸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이게 소규모 단지로 분산되고 흩어져 있는 이 임대주택들을 전혀 관리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충격적으로 관리를 못합니다. 전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SH공사 매입형 빌라 임대주택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뭐 5층서부터 2층까지 3개월째 이 누수가 돼서 모든 벽에 곰팡이가 슬었는데도 해결을 못해요. SH공사가. 최근에 제가 LH 임대주택에 사시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분이 지금 4개월째 보일러가 고장난 상태에서 불을 못 떼고 살아요. 근데 뭐 LH공사에 아무리 연락해도 뭐 딴지 구해줄 테니까 참아라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국가가 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걸 디테일하게 관리해야 하면서 이게 소유자들의 만족도를 좀 체감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LH공사, SH공사가 전혀 관리가 안 돼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체 리스트를 달라고 요청하면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SH공사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MOU도 체결하고 지자체랑 그래서 끌고 가는 게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임대주택을 일단 현황 파악을 좀 하시고 두 번째는 새로운 형태의 소셜 하우징이라고 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정부도 이렇게 집단화된 임대주택 단지를 만드는 게 서울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셜 하우징의 다양한 형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금천구 안에서는 어떤 업자도 이 소셜 하우징을 고민하면서 끌고 가고 있질 않아요. 정부는 이제 올해부터 뭐 연금도 일정 부분 더 투입할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사회적 주택의 금융 문제나 이런 거를 다 풀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이걸 대처하는 게 부족해서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뭐 매입형 단독 매입형 뭐 이런 거를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뭐 단독주택을 빌려서 세입자인제 쪽으로 전환하는 다양한 그런 방식도 택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세입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런 소셜 하우징도 만들어내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사회주택 형태로 소셜 하우징 형태로 이게 옮겨가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갔던 네덜란드인가요? 덴마크인가? 거기는 전체 주택 중에 약 35%가 소셜 하우징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형 주택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국가도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민간에게 전적으로 이걸 해결하게 맡겨놓는 건 사실은 주거복지 문제에 해당되지 않아서 저는 주거복지의 다양한 새로운 사업 형태들을 좀 만들어내고 창안해내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도시재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관리 사업도 하고 뭐 다양한 사업을 하지만 결국 수십 년 된 이 개별 주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을 맡고 있는 부서나 또 건축가나 이런 데서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조합형 주택 또는 사회주택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걸 지역에 좀 뿌리내릴 수 있게 공무원들이 좀 좋은 아이디어를 주민들에게 주면서 그걸 풀어갈 수 있게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을 우리가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게 뭐 한쪽에 가는 거지만 사실은 새로운 사회주택 형태로 우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사실은 스마트 도시 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다. 하실 수 있으면 뭐 도시재생팀, 건축가에서 몇몇 분들이 가장 이게 지금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 건 우리가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던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미 우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겪었고 인구구조 변화를 비슷하게 겪었기 때문에 일본은 이 부분에서 이미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좀 일본도 가서 보시고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금 뭐 중앙부처나 SH, 뭐 LH공사, 뭐 외부에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많이 가서 보고 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층주거지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사회주택의 형태를 고민하시고 풀어가도록 함께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법 테두리 안에서만 그냥 우리가 허가권자고 뭔가 뭐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대안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에서 한번 이 부분 관련해서 별도로 준비하시고 연수를 가든 가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1월 달입니다. 어쨌든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있어서 성과를 또는 자기 삶에 있어서 뭔가 성과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1월 연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은 이 자리에서 동장회의